오늘은 부정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지 100일하고도 14일째 되는 날입니다. 법안 발의부터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국민 여론에 힘입어 시행될 수 있었는데요. 자, 박혜영 PD, 청탁금지법이 시행됐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사회에 부정부패가 만연하다는 뜻이겠죠? 그렇습니다. 한 국가가 얼마나 부패했는지를 보려면 국제 투명성 기구가 발표한 세계 부패 인식 지수를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지난 2015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세계 174개국 중 43위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는 31위인 아프리카의 보츠나와보다 낮은 수치인데요. 반면 이웃나라인 싱가포르는 7위, 일본은 15위, 대만은 35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그만큼 이제 법적으로 규제하지 않고서는 이 부정청탁이 좀 근절되지 어렵겠다 이런 판단하에 이 법이 시행된 거겠죠? 그렇습니다. 부정부패가 심각하다는 것이 첫 번째 이유고요. 접대 문화와 같은 관행들이 사실은 부정부패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다 보니 특단의 조치로 청탁금지법이 시행되게 된 것입니다. 예. 자, 그러면 이 부정청탁금지법이 시행이 됐는데 얼마나 이제 효과를 거두고 있는지 우리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동안에 어땠습니까? 일단 기대 이상으로 빠르게 정착해가고 있다라는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첫 시행이기 때문에 어디까지가 위법이고 아닌지 각계 혼란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데요. 청탁금지법 시행 후 우리 사회에 나타난 현상들을 담아봤습니다. 지난해 9월 28일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부정부패와 접대 문화를 뿌리 뽑기 위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이른바 부정청탁금지법이 시행됐다. 2012년 당시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처음 제안해 김영란법이라고도 부르는 이 법안에 대다수 국민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들한테 물어봤을 때는 한 50~60%가 공직자가 부패하다 이런 답이 나왔고, 공무원들한테 물어봤을 때는 한 3~4% 정도가 우리는 부패하다라고 답변이 나왔어요. 공무원들은 그냥 관행이니까 괜찮겠지 여기고서 받은 금품이나 접대 이런 것들이 국민들 시각에 볼 때는 그건 부패고 잘못된 것이다. 이런 인식 차이에서 시작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법 시행 전후에 여러 가지 이제 의견들이 많았었지만은 시행 직후는 58%? 그다음에 시행령 만들 때는 좀 올라가지고 60몇 %, 또 시행령 발표 직후에는, 시행 직후에는 71%. 그리고 지난 12월 달에 우리가 저 행정학회를 통해서 리서치한 결과 85% 이상이 국민들이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부정청탁금지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교와 의뢰에 한해 식사는 3만 원, 선물은 5만 원, 경조사비는 10만 원까지만 가능하며 강연료는 공직자의 경우 50만 원, 사립학교 교직원과 언론인은 100만 원을 상한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밖에도 1회 100만 원, 연간 300만 원 이상의 금품을 수수한 경우엔 직무 관련성에 상관없이 3년 이하의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부정한 청탁을 금지하고 금품 수수를 금지하는 방법으로 공정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해서 신뢰받는 공직자상을 만들자, 거기서 시작된 것입니다. 어떤 부정한 접대, 부정한 어떤 금품 수수 이런 것들을 다 근절하자는 일종의 문화 혁명, 우리 생활 방식을 바꾸자, 그러한 법입니다. 따라서 부정청탁금지법의 적용 대상은 국회의원을 비롯한 공무원부터 공기업 직원, 국공립학교 교사는 물론 사립학교 교사와 언론인까지 확대돼 시행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적용 대상 기관만 4만여 개, 적용 대상자는 40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된다. 거하기든 소하기든 간에 이 법은 문화를 바꾸는 그런 법입니다. 우리 나라에서 역사적으로 딱 2번의 이 청탁금지법 포함해서 법이 문화를 앞서가는 게 2가지 사례가 있었습니다. 보통 문화가 앞서가면은 법이 그 뒤를 뒤쫓아가면서 정리를 해주는 것인데, 법이 앞서간 사례가 첫 번째는 금융실명법이 있었어요. 국민들이 엄청 혼란에 빠졌었죠. 성공했잖아요. 즉 고위층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의 부정청탁과 금품 수수를 근절해 공정하고 깨끗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것. 이것이 부정청탁금지법의 시행 취지다. 그렇다면 부정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지 110여일이 지나면서 우리 사회는 얼마나 달라졌을까?
건설사를 운영하는 A씨는 부정청탁 금지법의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고 한다. 요구가 많았죠. 이제 솔직히 말씀드려서 뭐 이렇게 얼굴도 모르는 사람한테 직접장에 온다고 할 때는 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좀 갈등도 많이 느꼈고, 뭐 어떤 야외에 간다든가 하면 저희가 또 경우에 따라서는 저희가 알아서 좀 스푼도 하고, 또 그쪽에서 또 뭐 관광버스라든가 요구하는 경우도 있었고, 김영란법이 들어오고부터는 이제 서로 이제 뭐 3만 원, 5만 원, 10만 원 부분에서만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딱 정해지니까는 또 이것이 또 오랫동안 계속적으로 정책되기를 바라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공공기관과의 관계에서 의뢰 입장일 수밖에 없는 개인 사업자로선 기관의 부당한 요구가 줄어들면서 부담이 해소됐다는 것이다. 공무원들이 개인적으로 만나려고 하진 않습니다. 이렇게 옛날에는 뭐 같이 내가 점심에서 칼국수를 먹읍시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했는데 지금은 분위기 보세요. 칼국수 먹을 분위기도 아니고 또 나와서 얘기할 분위기도 아니다. 그런 부분들은 왜 그런가 했더니 관공서에서 교육을 상당히 많이 시켜요. 김영란법에 대해서 교육도 시키고 본보기로 걸리면 죽는다라는 생각 공감대가 많이 퍼져가지고 많은 부분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부정청탁 금지법은 경제 분야뿐만 아니라 교육계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국공립과 사립교사 또한 적용 대상이 되면서 알게 모르게 눈치를 보던 학부모들과 교사들의 불편한 마음을 덜어주고 있다는 것. 예전에는요, 학부모들이 학교에 갈 때 빈손으로 가면 안 되나? 뭐라도 사들고 가야 되나? 이런 게 있었고요. 학교 입장에서 교사들이나 또 이제 그 교장 선생님이나 교관 선생님도 이렇게 좀 들고 오는데 안 받기도 그렇고, 안 받으면 또 좀 냉정하게 보이고, 받자니 좀 그렇고 했었는데 양쪽 다가 눈치를 볼 필요가 없게 됐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 선물이 오가는 사이에서 생기곤 했던 학생에 대한 부당한 차별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학부모들 중에 정말 여력이 안 되거나 꽃 한 송이를 사주고 싶거나 아니면 책 한 권을 사주고 싶어도 여력이 안 되고 시간이 안 되는 부모들이 있는가 하면 여력이 되는 부모들이 있거든요. 근데 공교육에서 돈의 차이 또는 재력의 차이로 아이들한테 차별 대우를 만들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겁니다. 적어도 학교에서는 우리 아이들이 좀 평등하게 대접받는다 하는 기본적인 토대는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 그런 사회가 좀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정청탁 금지법은 우리 삶을 올바른 방향으로 변화시킴과 동시에 법 적용에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모호한 법 해석 문제로 실제 법을 위반했는지 명확히 알 수 없어 혼란이 빚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김영란법의 규정 자체가 매우 애매모호하게 돼 있어서 나중에는 권익위원회가 어떤 건 된다, 안 된다를 권익위원회가 결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김영란법을 위반하면 형사처벌이나 아니면 과태료라는 불이익한 처분을 받기 때문에 이것은 최종적으로는 법에 명확하게 적시돼야 되고, 그러니까 그것이 위반되는지 아닌지를 대상인 국민들, 공직자들이 알아야 되고 그에 따라 행동결정을 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거 최종적으로 법원이 위반 여부를 하는데 그럼 권익위원회 자체도 헷갈리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일대의 혼란이 벌어지는 거죠. 일례로 시행 초기 선생님과 학생, 학부모 관계에서 카네이션과 캔커피를 왜 주면 안 되는지 법 적용을 놓고 의견이 분분했다. 그러자 국민권익위원회는 처음엔 법 위반이라고 못 박았으나 공개적으로 주는 것에 한해 가능하다는 해석을 내놓았다. 하지만 공개와 비공개의 기준이 모호한 까닭에 여전히 학교 현장은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이 법을 시행하는 국가기관이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해야 된다고 봐요. 세부적으로 제시를 해서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을 제시를 해주지 않으면 뭐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제가 쿠키를 하나 만들었는데 이거 갖다 주면 김영란법에 저촉될까 봐 못 갖다 주거나, 또는 예를 들자면 스승의 날 꽃 한 송이, 어쨌든 빨리 법 시행 이제 100일 정도가 됐으니 유권 해석을 좀 제대로 내우고 가이드라인을 좀 제시하는 게 맞겠다.
저희들이 이제 해석 기준을 다 냈어요. 이런 경우에 된다 안 된다. 그러다 보니까 좀 저희들이 의도하지 않았던 그런 사태가 일어나고 문화보다 앞서가는 법이다 보니까 국민들이 좀 혼란스럽고 좀 불만이 있는 것도 맞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현재 국민권익위원회에선 법 해석과 적용 기준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어떻게 알리고 있을까? 일반 국민들이 가장 접근하기 방법이 두 가지예요. 전화하고 인터넷. 전화는 옛날에 그 시행 초기에 한꺼번에 몰려드는 그런 집중 현상이 있어서 못 받은 것이 많이 있는데 지금은 이제 많이 다운이 돼서 어느 정도 전화는 다 받고 있습니다. 119 콜센터에서 전화를 일단 상담을 해주고 거기서 상담이 못 되는 것은 우리 해석금지, 청탁금지법 해석과로 이렇게 연결을 해주고 있어요. 또 하나는 인터넷 통해서 우리 홈페이지 들어가면은 청탁금지법 코너가 있습니다. 그 클릭하면은 얼마든지 질문을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현재까지 문의된 질문은 12,000여 건에 달하는데 5천여 건만이 답변된 상황이다. 그만큼 부정청탁금지법에 대한 국민들의 궁금증을 정부가 온전히 해소해주지는 못하고 있다. 유권 해석을 내릴 수 있는 기관에서 가이드라인도 좀 제시하고 국민들한테 교육을 해야 되는 이유가 국민들이 몰라서 못 지키는 경우도 있거든요. 법 같은 경우는. 관공서에 공직자들한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학부모 교육이라든가 또는 지역사회 교육이라든가를 통해서 이 현재 정말 어렵게 만들어진 법이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국가기관에서 많이 홍보를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와 함께 논란이 되고 있는 건 고위층의 부정부패를 막기 위해 시행된 부정청탁금지법이 힘 있는 권력에겐 무기력한 법안이 아니냐는 비판이다. 지금 이 순간도 대한민국은 국정을 농단한 최순실 게이트를 단죄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 박근혜 최순실 사태로 인해서 그 엄청난 수백억 수천억 몇 조를 해먹었다는 그런 소문이 들릴 정도로 이런 거학들은 제대로 책임 추궁도 못하고 지금까지 제대로 하지도 못하면서 그러면서 서민들 또는 하급 공직자들만 달달 볶고 마치 거기에만 잣대를 들여대는 것이면 대한민국 사회가 깨끗해질 것이다라는 이 모순된 점에 어느 국민이 동의를 하겠습니까? 즉 은밀히 이루어지는 고위 권력층에 대한 감시와 적발,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야말로 공정하고 깨끗한 사회를 만드는 지름길이란 것이다. 우선 그 김영란법의 입법 취지는 또 달성하고자 하는 정책 목적은 공직자들의 비리를 우선적으로 뿌리 뽑아서 공직사회를 깨끗하게 하고 그게 사회 전반에 깨끗한 사회로 가게 하는데 큰 계기를 만들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확실한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대상을 차관급 이상 고위공직자, 물론 당연히 국민들은 국회의원이 포함은 당연히 되는 거니까요. 상원급 이상 고위공직자 약 1,000명의 대상되는 사람들만 사정당국이든 국민이든 누구든 상시적으로 감시하고 적발하고 그리고 조그만 위반이 있더라도 엄중하게 책임을 묻는 이런 시스템이 작동이 잘 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의 시행 효과를 볼 때 부정청탁금지법은 우리 사회의 부정부패를 근절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자 의미 있는 한 걸음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국민들의 눈을 피해 고위 권력층의 부패가 연일 드러나고 있는 지금 이 법안이 부정부패를 근절할 최고의 법안인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정의에 대한 우리 사회의 열망이 커지면서 청탁금지법이 시행됐지만 고위 권력층의 부패는 여전하다는 것이 참 아이러니하게 느껴지는 요즘입니다. 이런 분위기가 이어진다면 청탁금지법에 대한 반발이 커지지 않을까, 뒤따르지 않을까 우려가 되는데요. 그렇습니다. 원안과 다르게 적용 대상이 확대된 것은 우리 사회에 만연된 부정부패와 접대, 청탁 문화를 완전히 뿌리 뽑겠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고위 권력층의 부패는 여전하다 보니 고래는 안 잡고 새우만 잡는 것이 아니냐라는 비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예. 자, 그런데다가 이제 법 해석이 모호하다 보니까 혼란스러운 국민들 입장에서는 더욱더 좀 답답할 수밖에 없는 심정일 것 같아요.
맞습니다. 청렴 사회로 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법이고 또 좋은 취지로 시작을 했지만 그 기준이 모호해서 인간관계까지도 위축시키고 있는데요. 따라서 명확한 가이드라인과 함께 고위 권력층의 부패를 막을 수 있는 충분한 감시와 적발 시스템의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근데 사실 그렇지만 더 큰 문제가 또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청탁금지법은 식사비, 선물, 경조사에 대한 제한 금액이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소비 위축 등 경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그 실태를 알아봤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부정부패를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부정청탁금지법. 오랜 논의를 거쳐 시행됐지만 부정적인 영향도 간과할 수 없는데 소비 심리를 위축시켜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거란 경제 전문가들의 걱정스러운 의견도 있다. 경제 성장의 가장 그 근본 원리는 거래 활성화예요. 그러니까 거래 활성화가 되려면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김영란법 그 시행 이후로 이 교류 자체가 중단되고 있죠. 사람들이 이제 그 잘못하면 혹시 어떻게 될까봐 아예 만남도 자제하고 있고 그다음에 기관 대 기관끼리도 거래 자체를 교류 자체를 안 하다 보니까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되고 있고요. 한국은행이 발표한 소비자 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부정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전국의 소비심리 지수가 연이어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 충남 지역 역시 비슷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상황이 이렇다 보니 경기에 많은 영향을 받는 외식업계는 그야말로 직격탄을 맞고 있다. 10년 동안 장사를 해왔지만 지금처럼 주변에서 힘들다고 한 적이 없어요. 근데 뭐 가장 힘들죠. 자영업자들이 일은 하루에 뭐 12~13시간씩 근무를 하면서 뭐 수익은 적으니까 가장 힘들다고 볼 수 있어요. 아무래도 뭐 소비가 위축되고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이제 뭐 나아지겠지 이런 마음으로. 그만큼 지난해 12월 해마다 연말 특수를 노려왔던 외식업계는 전년 동월 대비 36%의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여파로 문을 닫는 식당이 늘고 있다고 한다. 제일 타격이 큰 쪽이 보면 세종지회 쪽에 보면 정부청사 주변, 공무원도 쪽 주변이 제일 크다고 볼 수 있고 주로 시청 주변, 뭐 관공서 주변의 매출이 많이 하락했고 지난 한 해 동안 대전 지역에서 1,420여 곳의 외식산업 종사자들이 폐업을 신청했습니다. 2015년에 1,149곳이 폐업한 것에 비하면 약 24% 정도가 증가한 수치입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현재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부정청탁금지법의 탓으로만 돌릴 순 없지 않느냐고 반문할지 모른다. 그럼에도 분명한 사실은 오래도록 이어진 경제 불황과 함께 부정청탁금지법 시행이란 이중고가 이들의 삶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것이다. 경기 불황인가 이런 속에서 또 원자재 이런 가격은 올라가고 있고 또 인건비 상승 요인이나 이런 부분에 비해서 또 매출 감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저히 감당이 불가능하다 하고 이럴 바에는 차라리 업종을 바꾸든지 또 아니면 폐업의 길로 접어드는 길이라면서 이런 부분들이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외식업체 중 부정청탁금지법의 영향을 많이 받는 곳은 어디일까? 지난해 11월 외식산업중앙회가 470곳의 외식업체를 조사한 결과 그중 63.5%가 매출이 감소했는데 전체 시장으로 환산할 경우 식사비가 3만 원이 넘는 업체일수록 매출 감소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청탁금지법은 원론적으로는 우리 사회가 청렴사회로 바뀌어가는 그런 중요한 모멘텀을 제공하는 아주 좋은 취지의 법안이라고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요. 그 취지에 저희들이 반대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다만 이제 법이 갑자기 시행이 되면서 그 허용이 되는 그 기준가액에 대해서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데 이게 좀 낮게 책정이 되었다는 여론들이 많고 또 그로 인해서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소기업청은
부정청탁금지법 시행을 기점으로 실태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소상공인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이 크다고 판단되면 국민권익위원회에 기준가액 조정을 요청할 방침이다. 기준가액을 정해서 정말 그 인간관계에서 오고 갈 수 있는 어떤 그런 마음의 표시 정도까지만 허용을 하고 어떤 대가를 바라는 그런 선물은 금지하자는 게 취지이기 때문에 이 취지 자체를 저희들이 부인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경기가 안 좋아지는 시점과 겹쳐서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크게 나타나고 있으니 자료 조사 결과를 토대로 다시 한번 기준가액 조정에 대해서 논의를 해볼 계획입니다. 이런 가운데 식사비 3만 원, 선물 5만 원 제한에 묶여 더더욱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는 산업이 있다. 바로 한우업계로 한우 설 선물 세트 매출은 마이너스대로 내려앉았고 한우 식당 역시 매출이 급감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우 같은 경우는 덩어리도 크고 가격도 비쌈에도 불구하고 이걸 일률적으로 저가의 이제 금액으로만 설정을 해서 거의 먹지 말라는 얘기밖에 안 되죠. 농가들이 이제 한우 사육을 계속 유지를 해야 될지 포기해야 될지 이제 그런 기로에 서 있고요. 이렇게 이제 소비가 자꾸 이렇게 안 따라주고 요즘 한우값이 하락되다 보면은 기존에 하고 있는 규모화된 농가들도 도산하기가 쉽습니다. 따라서 한우업계는 소포장과 반값 행사를 통해 소비를 끌어올리기 위한 노력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장기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기에 제한금액 상한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할인 행사라든가 반값 이렇게 판매 등으로 인해서 굉장히 좀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고 사실은 금액이 이제 우리 한우 같은 경우는 선물용으로 한다고 보면은 좀 특별하지 않습니까, 한우가. 그래서 10만 원 이상이 돼야 됩니다. 물론 김영란법에서 제외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는다고 보면은 금액을 좀 상향을 해서 한우구이 같은 경우는 10만 원, 20만 원 정도로 좀 상향을 좀 하면 어떨까 그렇게 좀 바라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화훼 산업 역시 생존의 기로에 서 있다. 경조사 화환이 매출의 80%를 차지하기에 부정청탁금지법의 시행 이후 매출이 급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년 대비 매출이 약 50% 정도 감소가 됐다 보고 있고요. 저희 꽃집에서는 김영란법에 관련된 직무 관련자 외에도 일반 소비자들이 꽃 선물을 하는 자체가 모든 게 줄었습니다. 줄었고 또한 받는 사람 입장에서도 무조건 안 받는 추세로 돌아섰기 때문에 직무와 관련된 자해하는 5만 원 미만에 해당되지만서도 무조건 안 받습니다. 가족이 보내는 것도 동창회 모임에서 보내는 것도 다 거부를 하다 보니까 꽃집에서는 보내는 데 들어가는 물류비, 용달비, 다시 또 돌아와야 되는 용달비, 콜비 등을 꽃집에서 고스란히 다 떠안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화훼업체 측에선 화환 시장의 유통가격을 반영하지 못한 현실성이 없는 가격 제한도 문제지만 그보다는 꽃이 왜 제한 품목에 해당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거는 김영란법이나 취지 자체는 어떤 뇌물 성격에 대해서 방지를 해보자는 뜻인 거거든요. 근데 꽃이라는 거는 공개된 장소에 실명으로 해서 보내는 사람들 다 뇌물에 공개를 해서 선물을 해주는 건데 그 부분이 왜 뇌물이 되냐는 얘기죠. 따라서 화훼류 상품은 제외를 해달라는 거를 우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이제 농림수산식품부 이하 각 화훼 관련된 협회 기관들과 같이 공동으로 해서 저희의 뜻이 관철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부정청탁금지법의 시행과 더불어 한우와 화훼 산업을 비롯한 각종 산업은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 따라서 이대로 가다가는 애써 키운 국내 산업이 흔들리고 또 예상치 못한 경제 위기를 맞게 될지도 모른다. 화훼의 경우에는 알다시피 주로 이제 경조사용, 선물용으로 많이 이용하고 있는 구조인데 금지법 이후에는 그런 것들이 대폭 줄어들다 보니까 화훼 소매 같은 경우는 한 27% 정도 줄었다는 얘기도 있고요.
한우 같은 경우에는 뭐 가격이 비싸다 보니까 저희 도매 가격이라든가 그다음 장기적으로 이제 한우 고기 생산 이용되는 그 송아지 가격이 대폭 좀 하락하고 또 일부 저희들이 조사에 의하면은 한우 전문 식당 같은 경우에는 작년 11월 기준이면만 저 전년 동기 대비에 비교해 보면은 한 19% 정도 매출이 줄었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김영란법의 취지는 아주 바람직하고 반드시 필요하죠. 다만 이제 이 가뜩이나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타이밍이 너무 안 좋다. 이런 얘기들 하고 있고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여러 가지 어떤 부작용들 이런 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특히 이제 경제 성장을 악화시키는 그런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예외 조항도 만들고 그래서 개정이 필요하다. 사실 경제 생태가 유지가 되려면 그런 서민 활동 이런 활동들이 활성화돼야 되는데 그 부분들을 막고 있는 거죠. 따라서 부정청탁금지법에 부정적인 영향을 막기 위한 대안으로 예외 조항이 거론되고 있다. 쉽게 말해 품목에 따라 시장 상황에 맞게 제한 금액을 조정하거나 때론 제한 품목에서 제외하자는 의견이다. 그러나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지금 그 화훼농가나 뭐 식품 또는 음식점 뭐 이런 데는 배제시키자, 제외하자 이런 법안도 나와 있고 그런 논의가 있는데 또 법 체계상 어느 특정 부분을 빼고 할 경우에 오히려 그 순작용보다 부작용이 더 크죠. 말하자면 화훼농가를 빼자, 음식점을 빼자 그러면 공산품도 어려운 쪽이 있거든요. 그럼 공산품도 빼고 그러면 다 빼야죠. 그러면 이 법이 있으나마나 법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생이나 소민경제에 어렵다고 해서 어느 특정 부분을 빼자고 그러면 논리의 일관성이나 정책의 일관성, 법의 실효성이 담보될 수가 없고 유지될 수도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족의 대명절인 설날이 다가오고 있다. 소비를 늘리기 위해 각 유통업체는 다양한 자구책에 나서고 있지만 위축된 소비 심리가 풀어질지는 미지수다. 작년 설보다는 약간 떨어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체라든가 대량 구매하시는 분들도 최근에 그 5만 원 이하 상품군들을 더욱 많이 찾다 보니까 객단가가 사실은 조금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영란법 영향으로 인해서 5만 원 이하 상품들을 약 한 품목별로 10개 이상씩은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20% 이상의 5만 원 이하 상품군이 구성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매출은 저희가 이제 전년 설 대비해서 저희 매장에서는 목표를 5% 이상 성장으로 목표는 잡았지만 실질적으로는 한 10% 정도 하락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됩니다. 소비 심리를 개선하기 위해선 부정청탁금지법의 취지는 살리되 합리적인 소비는 가로막지 않는 현명한 방안이 모색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만큼 부정청탁금지법이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여실히 파악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실태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농촌경제연구원,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그 영향에 대해서 조사하기 위해서 TF를 구성해 이미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계속 시장 모니터링하면서 말씀드리는 게 이제 분야별로 한우, 화훼, 외식업, 기타 과일, 인삼 여러 가지 분야별로 저희들이 이제 소비 실태, 그리고 구입 연령, 가격대 이런 걸 세분하게 현재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설 이후에는 그 결과가 저희들이 좀 더 명확하게 두드러질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기재부라든가 권익위에서도 상당 부분 관계부처하고 같이 하겠다는 의견을 저희들한테 줬었고요. 거기서 저희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부정청탁금지법을 지키는 선에서 국민들의 합리적인 소비가 이루어진다면 다가올 설 명절을 기점으로 위축된 경제 시장에도 활력이 생기지 않을까 희망을 걸어본다.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에 처음으로 맞이하는 설 명절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청탁금지법으로 소비 위축이 되지 않도록 지난 1월 10일 날 그 주로 할인 행사를 중심으로 많은 대책을 저희들이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우라든가 과일, 인삼 이런 것들은 전국에 약 한 2,400여 개 농협 매장이라든가 직매장에서 대규모 할인 행사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뭐 경제가 뭐 좋진 않습니다만 이번 설 명절은 우리 농업인들이 애써 키운 우리 농축산물로 그 이웃에게 선물함으로써 따뜻한 그런 명절을 맞이하신다면은 우리 경제 활성화나 농업인한테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안 그래도 경기 불황으로 장사가 잘 되지 않는데 이 청탁금지법까지 시행되면서 더욱더 어려운 상황을 맞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박근영 PD, 혹시 그 제한 금액을 올리는 것은 우리가 고려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네, 그것도 좋은 해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일단 서민 경제의 충격을 덜어주는 방안이 될 텐데요. 하지만 해외 사례에 비춰보면은 지금의 제한 금액이 낮은 것만은 아닙니다. 각 나라의 선물 수수 허용 금액을 보면은 미국은 1회당 $20, 영국은 25에서 30파운드, 독일은 25유로입니다. 즉 23,000원에서 5만 원으로 우리보다 낮거나 같은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 단순 비교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그 나라가 처한 뭐 물가라든지 또 경제 상황이라든지 또 보호해야 될 산업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 좀 조정은 필요하지 않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설 명절을 기점으로 한 실태조사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청탁금지법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 품목이 무엇인지 또 그 영향의 크기는 어느 정도인지 정확히 파악해서 그 결과를 바탕으로 개정해 나가겠다는 것이 정부와 국회의 의견입니다. 물론 국민권익위원회에 합의가 있어야만이 가능한 일이지만은요. 예, 자, 모처럼 이제 합리적인 개정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또 문제는 또 밀실에서 이루어지는 고위 권력층의 이 불법 거래에 대한 이 감시 기능도 좀 강화돼야 할 텐데 말이죠. 그렇습니다. 최순실 게이트에서 드러났듯이 고위 권력층은 법망을 피해가며 부정부패와 청탁을 일삼고 있습니다. 그들을 감시할 수 있는 효과적인 시스템을 마련하고 처벌도 강화해서 밀식 청탁과 부정부패가 근절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박혜영 PD 수고했습니다. 청탁금지법 시행은 우리 사회의 부정부패가 심각하다는 반증이자 또 부정부패를 근절하기 위한 온 국민의 염원이기도 합니다. 이 국가의 청렴도를 OECD 평균 수준으로 올리면 0.65%의 경제 성장이 이루어지고요. GDP 또한 7조 6천억 원이 상승한다는 분석이 있는데요. 모쪼록 합리적인 개정을 통해 청렴도도 높이고요. 경제도 성장하는 토대가 되기를 바랍니다. 시사 플러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